당신 자신을 위한 책에 관한 모든 이야기 장첸 공선생의 책 요셉. 네,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장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선생입니다. 네, 공 선생님. 네. 우리가 이 영상이 업로드 되는 날이 12월 30일입니다. 그렇죠? 네. 네. 영상 보시는 여러분 기준으로 네. 내일 하루만 지나면 2023년이 끝나요. 와. 네. 어떠셨어요, 한 해? 하네요. 네. 별로였어요. 왜 별로예요? 그냥 뭐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요. 저도 잘 모르겠긴 한데 네. 저희 연말까지 네. 100명 됐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랬잖아요. 지금 네. 하루 남았어요, 하루.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구독을 누르셔야 새해 복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네. 어쨌든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네. 내년 한 해에도 또 저희와 함께 즐거운 한 해가 즐거운 교양 지식 활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내년에도 꾸준히 할 겁니다. 네. 꾸준히 할 거죠? 네. 자, 오늘은 제가 책을 또 소개를 해드리는 날입니다. 네. 이게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것 같을까? 그러게요. 너무 힘들지 않나요? 2주에 한 권씩이잖아요. 그렇죠. 힘드신가요? 힘든데. 저도 힘들어요. 특히 촬영 이틀 3일 전이 너무 힘들어. 맞아요. 너무 바빠. 바쁜 와중에 저희 또 최근에 네. 바쁜 일 진짜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그래가지고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네. 뭐 그래서 요 책을 준비한 건 아닙니다. 네. 네. 앞에 보이시죠? 조지 오웰의 동물 농장. 오. 너무 유명한 책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너무나도 유명하고 네. 많은 분들이 읽으셨던 책이고 네. 나온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 네. 근데 이 책을 왜 제가 골랐냐면 대부분 뭐 어느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내용이 뭔지는. 최근에 영화 서울의 봄 네. 보셨나요? 아니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네. 어쨌든 전두환이 음. 쿠데타를 잡는 그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네.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저도 뭐 12.12 뭐 사건 이런 거는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몰랐거든요. 뭐 몇 공수가 어디에 뭐 침입을 해가지고 뭐 누굴 잡아놓고 이런 것까지는 몰랐는데 보고 나니까 네. 되게 많은 혁명과 쿠데타들과 구조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유독 뭐 그 사건만 특별하게 뭐 다른 게 느껴지고 그런 게 전혀 없고 뭐 박정희가 일으켰던 그 쿠데타나 전두환이 했던 그거나 형태나 구조적으로는 되게 비슷해 보이고 뭐 더 나아가서는 다른 나라에 알고 있는 혁명이나 쿠데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하고도 참 이해관계나 구조가 되게 다를 게 하나 없구나 라는 거를 느꼈었는데 그러다가 이 책을 고르게 됐어요. 네. 네. 이게 사실 그 소련이 탄생하고 처음에 혁명의 그 사상과 의식들이 점점 부패하고 변모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이 생각나서 쭉 읽어봤는데 역시나 너무 재밌습니다. 네. 작가가 이제 조지 오웰이지 않습니까? 네. 조지 조지 오웰에 대해서 혹시 뭐 아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책 말고 또 유명한 게 있나요? 1984. 알아요. 1984 조지 오웰이구나. 네네네. 네. 요 책 쓰고 네. 그 다음인가 다다음 작품이 1984였고 진짜요? 그 1984를 집필하고 얼마 안 있다가 죽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1903년에 인도에서 출생한 작가고 1950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1984는 아마 48년에 나온 책일 거예요. 그래요? 네. 어쨌든 이 작가의 생애를 한 번만 살짝 훑어보는 게 필요한 게 네. 얘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했을까? 네. 왜 소련 체제를 비판하고 싶어 했을까? 뭐 요 정도는 좀 알고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조지 오웰에 대한 이야기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조지 오웰은 필명이에요. 원래 이제 본명은 에릭 블레어죠. 너무 안 어울린다. 그래요? 네. 하긴 뭔가 강해 보이고 뭔가 네. 간지나는 이름이긴 해. 에릭 그러니까요. 블레어가. 네. 옛날에 미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 있었잖아요. 몰라요. 그 집안 사람인데 네, 그 집안 사람인데 네. 영국에서 가장 흔했던 이름 조지라는 이름과 영국의 이제 동쪽에 흐르던 오웰강 강이 있었는데 오웰이라는 강 이름을 합쳐서 필명으로 네. 사용을 했고요. 네. 태어난 집안이 약간 이제 몰락한
귀족까지는 아닌데 몰락한 부자 집안? 이제 슬슬 가세가 기울어가는 그런 느낌의 네.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5살 때부터 이제 나는 작가가 되기로 마음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신기하다. 5살인가 6살인가. 이 책을 보시면 책이 지금 다 해서 200페이지가 조금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동물농장은 120, 30페이지밖에 안 돼요. 네. 그 나머지가 이제 다른 칼럼이나 수필 조금 실려 있고 뒤에 신기하게도 네.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이 이만큼 있어요. 네. 거기 나온 칼럼이나 수필들에 보면 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5살 때부터 작가가 네.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1917년에 이튼 칼리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민사고를 들어가기 위한 사교육 집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 엘리트 코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부모님이 뭐 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이분 교육하는데 때려 박아요. 엄청 많이 네. 그런 거잖아요. 사실 뭐 우리가 강남의 학원 이런 데는 안 다녀봤습니다만 얼마나 할까요? 학원비가? 모르죠. 500, 600 이렇게 할라나? 한 달에? 그렇게 비싼가요? 만약에 학원비가 그렇다 치면 우리는 50%가 아니죠. 150%를 뭐 해도 뭐 그 학원 보낼까 말까잖아요, 자식을. 그쵸. 아무튼 그 정도로 참 자식 교육에 열을 올렸었는데 네. 이게 또 이 친구한테 압박이 됐나 봐요. 이 압박 속에서 성적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고 그리고 학업의 흥미도 약간 떨어지기 시작해. 네. 그래서 좋은 학교 들어가기 위한 사교육 집단이 이튼 칼리지라 했잖아요. 네. 거길 들어가 놓고 대학 진학을 안 하기로 맘먹고 바로 그냥 경찰 시험에 응시합니다. 인도 제국 경찰관, 그 당시 이제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죠. 네. 출생도 인도에서 했어요, 이분은. 네. 예, 그래서 인도 제국의 경찰 시험에 응시를 해서 간부로 이제 발령이 납니다. 아버지가 버마, 미얀마죠. 거기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아버지가 일했던 곳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해서 버마로 발령이 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사건들이 좀 일어나요. 네. 제국의 이제 경찰 간부잖아요. 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막 다스리고 했겠죠. 네. 관리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버마에서 이제 강도 사건이 일어나는데 뭐 집단으로 강도질을 했나 봐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처형하려고 데려가고 있었어요. 데려가고 있는데 막 걸어가다 저 앞에 웅덩이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사형수가 웅덩이를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걸어가더래. 그걸 보고 적잖은 충격을 느꼈대요. 지금 곧 죽을 사람인데 웅덩이가 발에 빠지는 거 저게 뭐라고 저걸 저렇게 피해가나. 그걸 장면을 보고 그래서 생명을 빼앗는다는 건 뭘까? 생명과 죽음은 무엇일까? 막 이런 상념과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사건도 있었고 시장 같은 데서 코끼리가 갑자기 난동을 부린 거예요. 네. 근데 거기는 뭐 동네에 코끼리가 있고 그런가 봐. 그래서 막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급하게 출동을 했겠죠. 근데 출동을 하고 보니까 이미 사태는 끝나 있고 코끼리는 저기 들판 같은 데서 그냥 이렇게 막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시장에서 난동을 부린다, 처리해달라고 신고를 받아서 갔기 때문에 이 사건은 끝난 거잖아요. 이미 끝난 사건인데 모든 민중, 군중들이 저 코끼리 안 죽이고 뭐하냐. 빨리 죽여라. 죽여달라고 불렀지 않느냐. 그 순간 또 많은 걸 느꼈대요. 내가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나의 의지대로 행동하지도 못하고 이 대중과 여론의 압박 속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껴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건들로 인해서 이제 제국주의, 뭐 전체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조금씩 생겼다고 합니다. 본인이 적은 거예요, 이것도.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생활들을 못 견디고 경찰을 그만두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요. 뭐 여러 가지 아까 그런 사건도 있었고 네. 뭐 생각에 잠기다 보면 뭐 환멸과 회의를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짓이 뭐냐면 런던이랑 파리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노숙 생활을 해요. 막 길에서 자고 뭐 밑바닥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뭐 불황자들하고 같이 이제 어울리고 다니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책을 하나 씁니다.
런던과 파리의 밑바닥이라는 책을 쓰게 돼요. 뭐 바텀 오브 뭐겠죠? 예. 1933년에 이 책을 이제 시작으로 여러 가지 책이나 다른 칼럼, 수필 등을 막 쓰고 그러다가 이제 그것들이 조금씩 유명세를 타게 되면서 뭐 어떤 요청에 의해서 어떤 노동자 계급의 그 이야기들을 좀 적어 달라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제 위건부두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내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영국에 이제 독서 사교 모임 막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보다 뭐 규모가 훨씬 크거나 뭐 귀족들 사이에서는 더욱더 영향력이 있겠죠, 사실. 지금처럼 그때는 놀거리가 많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레프트 북클럽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이 회원들이 책을 읽어보더니 야, 이 책 괜찮다. 야, 재밌다, 이 책. 그래가지고 사람들끼리 많이 돌려보고 많이 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수익이 조금씩 많이 들어와요. 이제 뭐 앞날에 이제 작가로서의 이제 좀 수익이 보장이 되는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할 때쯤에 네. 스페인에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말이 내전이지 사실 뭐 거의 그 공화 진영과 좌파 진영의 거의 뭐 국제전이었잖아요. 이때 이제 참전을 해요, 여기에. 참 이게 행보가 되게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열정적이고 기행을 일삼고 약간. 네. 이 당시에 이제 그 좌파 지식인들이라면은 네. 혹은 뭐 좌파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내전에 참전해야 한다라는 약간 사회적 운동이 좀 강했다고 해요. 왜냐면 그때 공화정 쪽 편이 하필 히틀러였거든요. 히틀러가 그쪽을 지원하면서 이게 나중에는 결국엔 파시즘 대 그냥 사회주의가 돼버린 거야. 네. 처음에는 뭐 좌우 진영 간의 충돌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히틀러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리고 뭐 무솔리니도 좀 숟가락도 얹고 이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반대파인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상식으로 치면 우리의 반대파인 좌파 쪽에 사람들이 이제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참전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상과는 다르게 막상 참전을 하고 보니까 공산당도 똑같은 거야. 뭐 무정부주의자들 데려다가 집단 학살하고 뭐 그런 식으로 기행을 나쁜 일을 일삼으니까 역시 여기다 환멸을 또 느낀 거죠. 우리 저기 조지 오웰 씨께서. 그러다가 전투 중에 총알이 관통을 하는 뭐 부상을 입어요. 목 쪽이었나 머리 쪽이었나 아무튼 결국에는 전투를 좀 쉬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쪽이 져요. 좌파 쪽이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스페인 안에서는 좌파 놈들 다 잡아다가 이제 그걸 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또 도망을 쳤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결핵을 안고 돌아와요. 그러다가 1941년에 이제 BBC 방송국 지금도 있죠. 거기에서 대인도 선전 방송 프로그램 그 담당자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뭐 원고도 쓰고 프로그램 기획도 하고 뭐 선동할 자료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또 뭐겠습니까? 영국도 그 당시 제국주의에 약간 취해 있을 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막 환멸을 느끼는 거야. 불만도 있고 막 자기가 하는 방송에 대한 검열도 막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역시 또 그만둡니다. 이 경험들을 보면은 네. 이 사람이 이제 뭐 제국주의, 파시즘, 전체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불만과 환멸을 느끼는데도 다 이유가 있겠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쓰게 됩니다. 1944년에 출판은 45년에 해요. 처음에 쓴 게 아마 44년 후기? 45년 초 요때였는데 그 당시까지는 딱 그때까지는 2차 대전 종식 전까지는 소련하고 어쨌든 연합국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출판을 만료했대요 사람들이. 근데 자기는 너무 내고 싶은 거야. 자기가 봐도 되게 잘 썼고 재밌는 책인데 왜 못 내게 하냐 해서 막 자비를 들여가지고 뭐 어디 아는 사람들 지원받아서 처음에 출간을 했다가 그러다가 45년 이후에 정식 출판이 되면서 갑자기 불티나게 팔리는 거지. 엄청나게 팔려요. 그때 이제 이 동물농장이란 책이 우리나라랑도 되게 연관이 깊은 게 그 당시 어쨌든 뭐 영어로 출간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유일하게 다른 나라 말로 번역돼서 출판된 데가 우리나라예요.
그 당시 45년에. 한국어로. 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이게 네. 소련을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이 야, 이 책 먹힌다. 음. 괜찮다. 싶어가지고 한국에다가 이걸 내자고 지원을 엄청 해줘요. 미국에서. 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군정 체제였는데 네. 안 그래도 미국 소련 이제 딱 냉전을 시작할 타이밍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당시 조사 결과가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 그 사회주의 성향 그 투표가 그러니까 비율이 70%를 웃돌았대요. 사실상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뭐 이쪽으로 더 빠져 있었던 나라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진짜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뿌리고 출간하고 뭐 무료로 배포하고 이렇게 한 게 큰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랑도 참 인연이 깊은 책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후로 이제 1984라는 책을 집필하고 1년인가 2년 뒤에 죽습니다. 혈액 걸렸던 게 네, 뭐 그것도 문제가 있고 컸겠죠? 방랑 생활하면서 음. 건강도 많이 안 좋았고 뭐 참전했다가 총도 맞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겹쳤겠죠.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동물농장 되게 잘 되기 시작하고 네. 1984도 진짜 완전 그때 엄청 잘 나갔거든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양쪽 진영에서 다 환영받던 사람이래요. 뭐 당연히 우파 쪽에서는 좌파 비판을 하니까 네. 당연히 환영을 받는 사람이고 이게 이제 단순히 좌파만을 비판한다기보다는 그 권력들이 부패하는 그런 것들을 그려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좌파 입장에서도 이게 교육 자료로 쓰기는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뭐 꽃길만 양쪽 진영에서 인기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작가로 추앙받는 일만 남았는데 네. 요절을 해버렸죠 사실. 뭐 젊은 나이에 죽은 거죠. 한 50도 안 됐을 때 돌아가셨네요. 40, 한 67쯤에 죽은 거니까. 그래서 뭐 살아 있었다면 네. 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지 않았을까. 아 그런 건지 아쉽겠네요. 네. 네. 근데 요 두 가지 제일 유명한 책 요 두 개가 네. 너무나도 인상 깊고 좀 임팩트가 강했기 때문에 BBC랑 타임지 선정 아직도 영국의 가장 위대한 작가 아, 그리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 꼽으면 항상 손에 들어갑니다. 그런 조지 네. 오웰 씨의 삶이었습니다. 음. 너무 슬프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슬프죠? 몰라요. 아직 혹시 뭐- 감동 짜내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네. 참 이 당시나 예전 사람들도 보면은 네. 되게 많은 고충을 겪고 네. 그리고 지역도 되게 세계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저 같은 경우만 봐도 한국에서 벗어난 일도 많이 없고 고충도 그렇게 없고 이런 거 보면은 참 예전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그니까요. 그렇죠. 그냥 막 우리나라 참전해 막. 네.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렇게 조상님들은 막 미국에 가서도 일하시고 막 오일머니도 벌러 가시고 막 간호사로 막 어디 가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죠. 이게 세대가 그렇게 만든 건지 아니면 진짜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요즘은 더 글로벌한 세계잖아요. 그러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엔 더 안 나가고 왜 그럴까 참 궁금한 적이 있었어요. 신기하네요. 네, 더 나가기 쉬워졌는데, 그니까. 그죠? 더 나갈 일이 없어졌어. 아니면 뭐 많이 나가는 사람들만 후대에 기억을 해줘서 혹은 그런 사람들이 더 큰 성과를 내서 후대에 기억에 남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하면 좀 슬프네요. 저는 기억이 안 남겠죠? 안 남죠. 저는 기억할게요, 그래도. 아 좋습니다. 여기도 저희 기억해 주세요. 아 맞네. 네. 유튜브가 언제까지 이게 네, 지속될까요? 그러게요. 저희가 죽고 나서도 유튜브가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사라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 예전에 싸이월드 복구 작업할 때처럼 언젠가는 유튜브 자료들 다 복구해 놓으세요 막 이렇게 하면 좀 슬프겠다. 그러네. 그쵸?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팟캐스트에도 저희 등록을 해놨습니다. 네. 네, 주식 시장에 있다 보면요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명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희도 유튜브가 언제 살아날지 모르니까 네. 팟캐스트도 함께 네
혹시 영상 컨텐츠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팟캐스트에서 저희 책 Yourself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최대한 네. 영상 쪽으로는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만은 가끔 저희 두 사람을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좀 여러분들한테 부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씁니다만 네. 안 쓰는 분들께서는 뭐 백그라운드로 재생하거나 혹은 그냥 틀어놓고 하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팟캐스트로 등록하기 기능이 있길래 한번 해놔 봤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팟캐스트 듣는 친구분들 계시면은 네. 야 이런 거 있던데 한번 들어봐. 괜찮더라. 너무 좋더라. 미치겠더라. 라는 이야기 한 번씩 해주시면서 추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짧은 생애를 마쳤던 조지 오웰 작가가 썼던 동물농장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또 전에 드디어 사실 왜 전에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은 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동물농장 줄거리가 거의 뭐 안 들어도 될 정도예요, 사실. 뭐냐면은 소련이 이제 탄생하는 과정, 네. 짤막한 그 과정과 나중에 스탈린 체제 하에서 공산 사회주의가 레드 파시즘으로 변모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실제 역사를 알고 있다면 굳이 이 책 안 봐도 돼요. 왜냐하면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1대1 대응만 시킨 거예요, 사실. 뭐 주인공 누구는 뭐 스탈린을 상징한다. 네. 어떤 돼지는 트로츠키를 상징한다.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만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러시아 혁명부터 소련의 역사를 만약에 아신다면 더욱더 재밌게 읽히진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저는 약간 재미없었거든요. 아, 진짜요? 저는 먼저 그걸 알고 이걸 본 거라서 뭐 하나를 또 읽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 그러니까 스킨 씌운 느낌? 스킨만 더 씌운 느낌?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엄청 재미있게 읽히진 않았는데 뭐 모르죠. 뭐 그걸 알면 더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이게 얘를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뭐 재미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네. 뭐 대략적으로 알고 보면은 더욱더 이해하는 데는 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소련의 탄생과 그 과정에 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볼게요. 교양 수업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저 소설책 처음 갖고 오지 않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소설책은 처음이네요. 네. 그런데도 갖고 와서 역사 얘기만 하고 있다. 사실 네. 너무 단편적이고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확고한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해석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뒤에 해석이 대놓고 나와 있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이상의 해석을 더 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책 이야기는 오늘 좀 덜 할 겁니다. 그랬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네. 저희 머리에 좀 이상한 게 있지 않나요, 갑자기? 나도 까먹고 있었어. 나도 해놓고 까먹고 네. 있었어. 저희 동물농장 기념으로 네, 머리에다가 동물 한 마리씩 이렇게 달고 왔어요. 전 햄스터예요. 네, 저는 이거 뭐죠? 수달. 수달. 네. 동물 귀엽죠? 네. 근데 이 두 동물은 여기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원래 뭐 머리띠 이런 거 사러 갔는데 안 팔더라고요. 다이소가 참 그래. 다 있을 것 같으면서도 맞아요. 필요한 게 없는 때가 더 많아. 그러다가 항상 필요 없는 거 사오고. 그죠? 맞아요. 너무 아쉽네요. 맞아요. 들어가면 일단 원했던 건 까먹고 뭔가 손에는 이상한 것만 잔뜩 들어있는 그런 적이 좀 있어요. 그쵸. 네. 저도 많아요. 한때는 다이소 한 번 들어가면은 3만 돈 한창 벌 때 3만 원 밑으로 쓰고 나오면은 네. 좀 아쉬워. 맞아요. 그랬던 적이 다이소 근데 있었습니다. 너무 좋죠. 좋은 기업인데 네. 혹시 저희 채널 보고 계시면은 저희가 홍보를 저 이거 다이소에서 산 겁니다. 연락 주세요. 네, 저희와 함께 하시면 다이소 매출 증대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뭐 네. 얼마 전에 뭐 매각한 아닙니다. 다른 얘기 넘어가죠. 네. 자, 그래서 소련이 이제 태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소련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였죠. 지금 네. 소련 없죠. 네. 네, 소련은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 이제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이런 예측을 해요. 네. 자본주의는 결국에 자본가들의 손에 의해서 패망할 것이다. 네. 왜냐? 이 자본가란 놈들은 진짜 야가 빠져가지고 뭐 식량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증대되잖아요. 그럼 지들 이속만 챙기고 노동자들에게는 그대로 똑같은 월급을 줄 것이다. 자기들이
뭐가 늘어나면은 음. 뭐 나눠주는 것도 많아야 되는데 얘네는 그럴 놈들이 아니다. 그러다 보면 물건값은 또 비싸지겠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노동자들이 빡쳐. 음. 그럼 혁명하는 거야. 음. 다 들고 일어나서 뒤엎고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한 게 진짜 축약한 겁니다. 뭐 저기 자본론부터 해가지고 공산당 선언부터 해가지고 축약하고 두 문장으로 만들면 요 정도가 될 수 있어요. 뭐 자본론 읽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죠? 자본론 해설을 읽었죠. 아 그래요? 자본론을 통으로 읽기 너무 어려워서. 네, 그렇죠. 그렇게 길고 긴 얘기가 결국엔 요 얘기로 귀결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혁명은 공산당이라는 당을 중심으로 일어나야 한다. 그게 또 이제 공산당 선언인 거죠. 그래서 요 두 권의 책을 바탕으로 네. 요 두 문장의 주장을 제창을 하게 됩니다. 칼 마르크스가. 네. 그래서 단계가 있어요. 네. 공산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음. 이러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공산주의 예찬론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사실 예찬을 조금 하긴 합니다. 근데 네. 지금 그동안에 공산주의 국가를 운영했던 그 미친놈들이 개새끼들인 거지 공산주의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한계가 있고 뭐 문제가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사장된 사상일 뿐인 거고 뭐 그건 알아주셨으면 하네요. 네. 자, 단계가 있습니다. 자본과 기술이 먼저 발달을 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생산량이 증대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본가의 착취가 일어나고 네. 노동자의 중심으로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노동자 중심으로 일어난 혁명의 단체가 음. 국유화를 모든 걸 시키고 음. 배급 사회로 만들어요. 이게 이제 전기 공산 사회고 결국 공산 사회가 완성이 되는 게 후기 공산 사회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안정화가 되면 그게 이제 후기 공산 사회가 된다라는 게 칼 마르크스의 이론인데 네. 이 단계는 조금 잘 외워두셔야 되는 게 네. 뒤에 네. 스탈린과 음. 트로츠키가 부딪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건 살짝 외워두시고 네. 그 당시 이제 러시아 제국이죠. 니콜라이 2세 짜르가 다스리던 러시아 제국인데 정말 개판 중에 쌍개판이었어요. 네. 그 민중이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라스푸틴이라는 놈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괴승 라스푸틴? 괴승? 네. 몰라요. 언제나 국가가 망할 때 나타나는 징조가 예전에 고려 얘기할 때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네. 신돈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네. 그것처럼 러시아가 망하기 직전에 라스푸틴이라는 그 사이비 승려가 나타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짜르 대신해서 자기가 거의 권력도 잡아요. 근데 뭐 얘가 승려 따위가 뭘 안다고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나라가 개판이 됩니다. 네. 나라가 개판되고 심지어 1차 세계대전까지 일어났는데 거기 러시아가 또 참전을 해요. 그런 와중에 러일 전쟁 이전에 러일 전쟁도 지고 발틱 함대가 그때 다 박살났지 않습니까? 일본한테. 그러니까 나라가 이게 도저히 지탱이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런 와중에 또 짜르는 참전한다고 나라를 비우고 자기가 직접 사령관으로 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쿠데타가 또 일어나. 뭐 군부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코르닐로프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네. 이 쿠데타를 보고 민중들이 야 아무리 그래도 네. 지금 뭐 귀족들도 계시고 하는데 군인 니네가 쿠데타 일으키는 건 좀 그렇지. 그래서 그 세력들과 쿠데타 반대 세력들과 민중들이 힘을 합쳐서 이 쿠데타를 막아내요. 우리나라는 그런 적이 없었잖아. 결국 끌어내리는 건 성공했지만 얘네는 그걸 성공을 해요. 쿠데타를 막는 건. 근데 봐요. 나라는 개판이야. 나는 굶어 죽을 것 같아. 우리는 일하느라 지쳐있고 죽겠는데 뭐 인생이 풀리는 거 하나 없는데 이 민중들이 자기 손으로 쿠데타를 막았단 말이야. 그럼 자신감이 생기죠. 네. 이 집단에게. 그래서 이제 혁명의 불씨라는 게 조금씩 사람들 마음에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 네. 레닌이란 놈이 네. 등장을 합니다. 블라디미르 레닌인데 네. 이 양반이 이제 마르크스 주 그 사상을 가지고 와서 야 이거 괜찮다. 이거 해야겠다. 라고 마음 먹고 뭐 들여와서 이제 소련을 이제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러시아 혁명이 레닌 주도하에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근데 러시아 혁명은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2월과 10월 혁명이에요. 근데 2월은 그냥 민중혁명이야.
그리고 10월이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오. 본격적인 공산화가 되는 혁명이었던 거죠. 네. 2월 혁명이 일어나니까 레닌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네. 막 이제 여기다 숟가락을 얹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사실. 그 전부터 다른 뭐 작업들은 하고 있었지만 네. 본격적으로 10월에 이제 진짜 터뜨리자. 해서 레닌이 주도하에 10월 혁명을 끝으로 러시아 혁명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때 혁명을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볼셰비키랑 또 맨셰비키라는 집단이 있었어요. 볼셰비키는 들어본 적 있죠? 네, 이건 들어봤어요. 맨셰비키는 이제 처음 거기에 들어봐요. 반대하는 집단인데 아. 아까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공산주의의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첫 단계가 뭐였습니까? 자본과 기술을 발달. 네, 자본하고 기술이 발달한 후에 네. 우리가 식량이라든지 이런 생산량을 확보해야 우리가 혁명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했는데 레닌은 그 반대야. 일단 혁명 먼저 하자. 아. 혁명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키워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볼셰비키예요. 급진 혁명파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옛날에 조선으로 치면 정도전이 있던 세력이 이제 볼셰비키인 거고 이제 반대는 뭐겠습니까? 마르크스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좀 하자. 아. 그 당시 이제 짜르를 끌어내렸는데 혁명으로 역시 임시정부가 있었고 뭐 귀족 세력도 있었고 자본가들도 여전히 있던 상태잖아요. 그래서 맨셰비키들은 이 사람들하고 협력을 통해서 발전을 이룩한 다음에 나중에 설득하고 그 다음에 혁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천천히 가자라고 주장하는 이제 반대파였던 거예요. 그렇게 볼셰비키와 네. 맨셰비키가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때 레닌의 수하 중에 이제 왼팔 오른팔 같은 놈들이 있었는데 네. 그게 바로 스탈린과 트로츠키예요. 스탈린은 사실상 나중에 뭐 볼셰비키인지 뭔지도 모르는 미친놈이 되긴 했는데 트로츠키는 맨셰비키 파였거든요. 근데 레닌이 볼셰비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근데도 트로츠키의 능력을 너무 인정하고 이 사람이 머리도 너무 좋고 이런 걸 너무 잘하는 거야. 뭘 기획하고 군대를 조직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뛰어난 능력을 보이니까 레닌도 얘를 이제 이뻐하는 거죠. 그래서 맨셰비키임에도 불구하고 레닌의 총애를 받아서 제2서기장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전에 제1서기장이 먼저 등극이 되는데 네. 그게 바로 스탈린이에요. 네. 근데 스탈린은 능력이 가진 게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어요. 뭐 트로츠키에 비하면 변방 출신이거든요. 러시아 정통 민족이 아니고 지금 이제 조지아라고 하죠. 그루지아 출신인데 얘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몸으로 보여주는 거. 막 나가서 으아 이런 거 하고 뭐 어디 가면은 뭐 때려 부수고 이런 걸 겁나 잘하는 거야. 뭐 사실상 정치 깡패 같은 느낌이었겠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레닌의 눈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제1서기장으로 임명이 돼요. 이렇게 해서 왼팔 오른팔 스탈린 트로츠키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적백내전이라는 게 발발합니다. 22년에 이제 소련이라는 이제 국가 선포가 되는데 그 전까지 이제 적백내전이 계속돼요. 한 4년 정도 전쟁이 일어나요. 적백내전이 뭐냐? 적군과 백군이 싸운 거겠죠? 여기서 적군이 이제 레닌의 군대, 레닌의 붉은 군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적군이고 백군은 나머지 모든 세력, 뭐 의회파, 아니면 짜르의 잔당들, 혹은 맨셰비키들, 그리고 여기에 영국이 숟가락을 얹어요. 프랑스도 숟가락을 얹고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의 연합군도 여기에 가세를 합니다. 왜냐, 쟤네 저거 생기면은 큰일 난다. 왜냐면 그때 영국도 제국 시대였고 프랑스도 이제 뭐 맨날 왔다 갔다 했잖아요. 뭐 통령했다가 누가 갑자기 지가 황제한다 그랬다가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골치 아픈데 저 뭐 공산주의 뭐 무슨 당? 저런 게 정권을 잡으면 자기들도 골치 아픈 거야. 위험해지지. 그리고 이미 주변에 다른 나라들이 많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었잖아요. 소련이 엄청 큰 국가 연방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돼. 그걸 못 보겠는 거죠. 그래서 뭐 도와줘요, 가서. 그러다가 근데 뭐 여기저기 모인 오합지졸들이잖아요. 민중들도 보기에는 나중에 뭐 외국 사람들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막 우리나라 사람들 쏴 죽이고 있으니까 이제 민심도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죠. 백군에게서 적군으로. 그래서
결국엔 적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랬으니까 소련을 이제 만들었겠죠. 그래서 22년에 소련이 됩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있고서 이제 레닌이 죽어요. 레닌이 죽는데 레닌은 스탈린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 새끼가 앉혀놓고 보니까 와 완전 이 새끼 안 될 새끼였네 하는 걸 좀 후회하면서 나중에 트로츠키한테 편지를 보내요. 뇌졸중으로 쓰러져 있다가 그 요양원 같은 데서 편지를 이제 씁니다. 야 저기 스탈린 쳐내고 네가 1바 먹고 1등 먹고 앞으로 쟤 좀 견제 좀 해라.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썼는데 편지가 전달이 안 돼요. 그 요양원에 모든 사람들이 스탈린의 부하였던 거야. 심어놨던 거야. 그러게 결국 레닌이 죽습니다. 그리고 레닌이 나 만약에 죽으면 그냥 고향에 저기 엄마 옆에다가 조용히 묻어줘 라고 얘기했는데 스탈린이 레닌 파리를 시작해요. 옛날에 그 소련에 레닌 동상이 있었던 거 아세요? 크렘린 궁전 앞에? 몰라요. 그게 그 근처가 이제 레닌 영묘거든요. 묘를 거기다가 광장에다가 묘를 해놓고 거기에 막 참배를 하고 뭐만 하면 우리 레닌 동지의 뭐 뜻을 이어받아가 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뭐 반대하는 저기 자본가의 스파이놈들 뭐 이런 얘기 맨날 하면서 레닌 파리를 엄청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트로츠키가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겠죠. 트로츠키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스탈린도 트로츠키가 싫었어. 왜냐면 자기는 열등감이 좀 있었거든. 저 새끼 능력 너무 좋아. 그리고 트로츠키가 완전 그거예요. 그 앞뒤 꽉 막힌 골수 공산주의자 있잖아요. 진짜 이론적으로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스탈린을 계속 까는 거야. 안 그래도 위치가 1, 2서기장이면 거의 동등할 거 아닙니까? 계속 까. 그럼 뭐 토론하면은 저기 계속 부딪히고 그러다가 스탈린이 트로츠키를 숙청해버립니다. 이유와 명분이야 뭐 그냥 막 갖다 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트로츠키가 망명을 떠나게 돼요. 터키, 프랑스, 노르웨이, 멕시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소련 사회주의 체제를 비판하고 스탈린을 까는 글을 쓰고 막 계속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욕을 하고 다니는 거야 막. 그러다가 어느 날 뭐 암살을 당합니다. 그 암살을 한 사람이 나중에 스탈린 밑에 가서 훈장을 받고 저기 뭐 특진을 받고 그래요. 근데 이게 뭐 정황상 스탈린이 보낸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트로츠키는 죽습니다. 죽고 나서 이제 소련에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가 됩니다. 이전의 상태 어땠다 했어요. 다 굶어 죽고 나라는 개판이고 근데 얘들이 막 레닌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좋은 사회를 만들겠대. 다 이렇게 나눠주겠대. 그래가지고 와 이제 좀 먹고 살만하나? 최소한 하루 먹을 건 생기나? 이런 기대를 했는데 변하는 게 없는 거야. 여전히 일은 일대로 하고 그 당시 배급이 이제 먹을 걸 배급하잖아요. 배급을 한 번 받는데 6시간이 걸렸대요. 봐요. 아침 8시에 밥 먹고 6시간 뒤면 몇 시입니까? 2시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끼니를 사람들이 챙길 수 없는 텀이잖아요. 사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라에 먹을 게 지금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또 시위해요. 막. 레닌이 정권을 잡았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시위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스탈린 때까지 이어져 온 건데 스탈린이 그걸 또 막 사람들을 잡아다가 저기 조지고 숙청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하다 안 되니까 그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해가지고 이거 좀 하자. 이제 먹고 살게 좀 해주겠다. 라고 발표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 원래 트로츠키가 거의 밑그림이 그렸던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이제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하는데 꼬라지가 이제 뭐 밀가루 같은 거를 생산을 해오잖아요. 그럼 농민들한테 그거를 엄청 헐값에 사와요. 나라에서. 그리고 그걸로 식량을 만들어서 졸라 비싸게 팔아. 그게 경제개발 계획이었던 거야. 왜냐? 목적이 뭐였냐면은 공업화였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자본과 기술이 온전하게 발전한 상태에서 혁명을 해야 한다. 근데 레닌은 뭐라 했다? 혁명 먼저 하고 그 다음 발전시키면 된다. 스탈린도 그냥 그래 이제 혁명했으니까 발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공업화라는 그 일념 하나만 보고서 공장을 세우는 게 이제 목표가 된 거야. 민중들의 삶이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공장을 세워서 생산량을 늘리면 해결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게 뭐 말은 좋은데 결국 한계점이 뭘까요? 생산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원료, 원자재가 필요하고 그 공장을 관리하고 돌리는 그 기술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지금 준비가 하나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그것들도 진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욱더 죽어나가는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결국 마르크스가 말하는 후기 공산 사회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러시아에서만 일어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생산 단위를 공유해야 된다. 그게 진정한 공산 사회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돼지고기 맛있는 거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러시아를 위해서 돼지를 생산하고 뭐 어디 커피는 에티오피아 이런 데서 이제 생산하는 거 가져오고 그렇게 전 세계가 모든 물자를 서로 공유하면서 그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러시아에 없는 게 다른 나라에 엄청 많으니까. 영구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계속 혁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모든 나라가 다 하나가 될 때까지. 근데 그 단계가 필요한데 스탈린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전혀. 그러다 보니까 뭐 재료의 부족함에 부딪히게 되고 자본 유입도 안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공업화를 하고 뭐 원자재를 다른 나라와 교환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그게 이제 다른 스탈린을 제외한 다른 혁명 동지들 입장에서는 야 그게 지금 자본주의지 이게 뭐가 달라 임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입니다. 스탈린이 자기한테 뭐라 했다고 죽여요. 너는 임마 자본주의 그놈들하고 막 척을 줘야 한다고 해놓고 뭐 걔네랑 이제 와서 뭐 물물 교환하고 이거 그러고 있냐? 뭐 자본 끌어들이려고? 그랬더니 또 죽여요. 이렇게 숙청을 하다가 32년 9월에 여전히 또 그 스파이라고 의심되는 자본가의 스파이다. 라고 이제 스탈린이 뇌내 망상으로 의심하는 놈들을 잡아다가 재판에서 조졌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아니 그동안 지금 거의 6년 7년 동안 그렇게 잡아 죽였는데 아직도 있네. 얘네가 아직도 있어? 라는 생각이 의아함이 들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게 그 유명한 스탈린의 대숙청입니다. 정말 다 잡아 죽였어요. 다 네. 잡아 가두고 뭐 학창 시절에 자기가 열등감 느꼈던 놈들도 그냥 뭐 잡아 죽였다. 그리고 옛날에 뭐 하숙집에 살 때 거기 예쁜 아가씨가 있었는데 하숙집 딸이 자기는 꼬시다가 실패했어. 근데 어떤 놈이 걔를 꼬셨어. 걔도 나중에 찾아내서 뭐 어떠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고 진짜요? 네, 별일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 이제 죽은 사망자가 추정키로는 100만에서 150만 명이라고 해요. 이게 기록에는 안 남아있죠. 네. 어떤 미친놈이 후대의 후손들이여 내가 이렇게 100만 명씩 잡아 족쳤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까? 기록을 잘 안 남겼겠죠. 근데 출생 연도 뭐 혹은 뭐 그 이후에 등록된 인구수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온데간데 없이 붕 뜨는 인구가 있다는 거야. 그게 이제 100에서 150만 명. 근데 이게 전쟁이 아니고 이 숙청으로만 죽은 거. 엄청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대숙청이 일어나고요. 네. 그 뒤에 이제 2차 대전이 벌어집니다. 독일하고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죠. 서로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영프 입장에서는 사실 영프소 연합을 해야 맞는 건데 폴란드랑 러시아 제국이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숙적이었단 말이에요. 소련이 알았어 도와줄게 라고 했는데 폴란드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니들 도움 받는 건 우리 좀 그래 이렇게 자존심을 부린 거야. 그걸 히틀러가 보고 야 쟤네 사이 안 좋다 그러면은 나랑 차라리 소련하고 먹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고 폴란드를 반띵하기로 하고 침공을 시작합니다. 근데 소련도 폴란드로 쳐들어갔는데 얘네가 1년 가까이 동안 그 땅에 10%도 못 먹고 막 개못 싸우는 거야. 요즘 최근에 푸틴도 그랬잖아요. 러시아가 뭐 엄청난 탱크 부대를 이끌고 그런 엄청난 대군일 줄 알았는데 굉장히 지지부진했었죠.
그것처럼 히틀러가 보기에는 야 쟤네 싸움 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병신들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그럼 쟤네도 내가 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쳐들어오게 되죠. 그게 이제 독소 불가침 조약의 파기인데 그러다가 독일이 참패한 가장 큰 원인이 이제 그거였죠. 전선의 이중화. 양쪽에다가 전선을 물려버리니까 병력을 양쪽에다 보내다 보면은 당연히 소진이 빨라지니까 그러다가 이제 진 거죠. 러시아가 잘 버텼거든 소련이 겨울에는 졸라 세요. 옛날에 나폴레옹 때도 그랬고 요때 2차 대전 때도 그랬고 일단 12월 시작하면 무조건 소련이 이겨. 너무 추우니까 그 동네가.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게 됩니다. 결국 스탈린의 이제 체제 하에 사회주의가 온전히 완성이 되고 나중에는 스탈린은 그 사상의 이름을 못 올리잖아요.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렇게 얘기하지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주의라고 쳐주지 않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 보기에도 안 좋았던 거야. 그리고 스탈린은 이제 확장할 마음도 없었고 왜냐? 쥐가 해먹고 싶으니까 그냥 여기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모해 갔다. 뭐 그러다가 나중에 뭐 스탈린 죽고 뭐 후르시초프 됐다가 이렇게 넘어가다가 소련이 붕괴를 하게 되죠. 결국에는 뭐 이런 단계들을 그린 게 오늘 얘기할 동물농장 책이에요. 오늘 얘기하나요? 오늘 얘기하. 사실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다 한 거예요. 제가 이제 훅훅 지나가듯이 막 계속 막 얘기했잖아요. 네. 저희가 2부에서 동물농장 줄거리를 진짜로 얘기할 건데 네. 듣다 보면 아 이게 이 사건이구나 이걸 상징하는구나라는 것들 굉장히 쉽게 와닿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진짜로 네. 2부에서 네. 동물농장 진짜 스토리 네. 얘기할 건데 네. 동물농장 없는 동물농장 영상이 됐고. 아, 사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네. 주인공만 이름만 바꾸면은 똑같은 얘기라니까. 음. 어떠셨나요, 여러분? 러시아가 소련으로 바뀌게 되는 그 과정들과 스탈린 이 개자식에 관한 얘기였는데 네. 정말 줄여서 얘기한 겁니다. 아주 하이패스 느낌으로.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말 공산주의가 꿈꾸던 세상은 무엇인가? 네. 혹은 뭐 스탈린이 이렇다면은 마오쩌둥과 김일성은 대체 뭔가? 이런 얘기도 나중에 해보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1부 여기까지 하고. 공 선생님 뭐 다 좀 머리에 좀 들어오셨어요? 아, 네. 저는 잘 몰랐던 내용들이거든요. 네. 네. 저는 역사나 세계사에 대해서 좀 무지한 편이라서 네. 그래서 전 스탈린이 어떤 사람인지도 정확히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군요. 엄청 나쁜 놈이죠. 100만 명 죽였다고 했을 때는 진짜 아우 깜짝 놀랐어요. 좀 처음 들어봐요, 사실. 네, 저는 이렇게 소련이란 나라에 대해서도 알고만 있지 네. 소련이 어떻게 생겨났고 또 어떤 걸 외치고 어떤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는지도 잘 몰랐거든요. 트로츠키도 전 처음 들어봐요. 네. 트로츠키는 뭐 그쵸. 모를 수도 있죠. 스탈린은 들어봤지만. 네. 그래서 뭔가 기억에 좀 남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이런 내용을 토대로 동물농장을 이제 해석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더 기억에 잘 남지 않을까요? 다행입니다. 아까 서울의 봄 얘기했었잖아요, 처음에. 네. 스탈린이 처음부터 나쁜 놈이었을까? 그리고 처음부터 나쁜 짓을 했어요. 얘는 했어. 네. 얘는 처음부터 나쁜 놈이었어. 근데 이제 레닌이 사회주의를 이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고, 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레닌은 그렇게 욕을 안 해요. 왜냐하면 레닌은 뭐 빨갱이인 건 맞지만, 얘는 세상을 진짜 괜찮게 만들어 보려고 했던 사람이거든. 근데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네. 얘네는 정말 지가 해먹으려고 공산주의 갖고 와가지고 자기 왕국을 건설한 놈들이라서 그래서 지금 지구촌에서 공산주의라는 그 타이틀만 보면 되게 나쁜 놈 집단 같고 맞아요. 그렇게 인식이 박힌 게 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서울의 봄에서 그랬던 것처럼 전두환도 그 혁명을 하는 단계까지는 저는 솔직히 좀 뭐 그렇게 욕을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중에 사상자가 나오긴 했지만, 고려 조선 때는 또 사람 안 죽고 잘 됐나. 근데 전두환도 나중에 이제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고 그리고 역사를 부정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얘가 더 결국엔 악인이 된 거지. 다 혁명의 초기 단계에서는 다 좋은 세상 들고 나타나요, 다들. 좋은 얘기 하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언제나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그때 얘네는 정말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2부에서는 동물들은 과연 어떤 단계를 거쳐서 변모하고 혁명을 일으키게 됐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히 계세요.